안녕하세요. 디지털 기술 혁신 수업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챕터는 기술 예측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디지털 기술 개발에서도 기술에 대한 예측은 항상 필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딱히 디지털 기술에만 적용되는 거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인 테크놀로지 포캐스팅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 디지털 기술이라는 도메인에 이런 기술 예측 방법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특정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에 대한 개념이나 또 그걸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기술 예측이라는 것도 뭐 나름대로 예측이기 때문에 몇 가지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뭐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한데, 예측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뭔가 뭐 그런 비유를 많이 하던데요. 우선 미사일을 쏘려고 하려면 이게 목표가 어디냐, 그리고 어느 각도로 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정해놓고 쏴야지 그 다음에 다음 미사일을 쏠 때 이게 정확하게 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라는 게 항상 틀리기 마련이지만, 적어도 사람들 내부에 있는 기업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동일한 어떤 목표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측을 해야지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계획도 세우고 또 목표도 세우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은 항상 뭐 틀리기 나름이지만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세워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기술 예측은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R&D 예측에는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예측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 예측하려면 일단 예측 시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 시기라고 하면 언제 예측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시점을 우린 예측할 건가 라는 게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 예측, 지금 시점에서 예측을 할 때 그 예측이 실현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라는 게 예측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대상 기술 정해야 되겠죠. 우리는 디지털 기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블록체인 기술이니 또는 핀테크 기술이니, 핀테크 기술 내에서도 뭐 NFT니 뭐 이런 그것도 블록체인과 연관이 돼 있지만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정의하고 어디까지를 예측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예측 대상 기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술 예측에 관련된 저널들에서 제가 리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오는 거 보면은 논문들이 이런 디지털 기술, 특히 이제 신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측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기술들에 대해서 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다음에 그 대상 기술들이 그 이 기술에 대해서 뭔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뭘 예측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기술의 특성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기술의 능력을 나타내는 계량 지표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이 된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개의 기술, 가령 뭐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뭐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원장에 대한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도 있을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쭉 있겠죠. 얘네들의 그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게 정해져야 이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할 거다. 이걸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무슨 블록체인의
기술들 생각해 보면은 얘네들이 뭐 합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 계량 지표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얘네들이 뭔가 해킹이 될 가능성에 대한 뭐 그런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우린 블록체인은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몇 가지 지표들을 정해놓고 이 지표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인가, 또 임프루브먼트가 될 것인가, 요거를 계량 지표, 그러니까 예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죠. 얘는 대상이 되고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실현 가능성이 확률로 제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 예측에서 결과물로 딜리버리를 하는 거고요. 역할, 뭐 중요한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발전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감지해서 기술 계획에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즉 기술 로드맵 같은 거를 그릴 때 이런 기술 예측을 먼저 해야 되겠죠. 기술 로드맵이라는 거는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 놓고, 여기는 시장, 여기는 제품, 여기는 기술,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들이 개발이 되면 좋은가, 그리고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이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로드맵으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술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라는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될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품 계획, 또 시장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기술이 제품과 시장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면 기술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기술 대안의 파악, 어떤 기술들이 개발이 될 수 있을까, 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기술들이 이런 게 있으면 이 중에 어떤 기술들이 선택이 돼야 되고, 이들은 또 어느 시점에서 도입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게 예측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기술 개발 도달 수준의 가능성 확인, 뭐 우리 반도체 직접도 뭐 이런 거 얘기를 항상 하는데, 반도체의 직접도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런 예측을 통해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반도체 집적도 얘기를 했었는데, 반도체 집적도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 것인지를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이제 뒤에서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아마도 정성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그 기술력이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 결과를 뽑아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정량적인 방법도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도의 기술 수준이 어떻게 또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을 확률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술적 환경과 제약 조건 하에서 기회 및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를 또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뭐 기술 로드맵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점이 마치 이제 로드맵은 지도 같은 거니까, 지금 서 있는 곳이 여긴데 우리가 가야 할 기술의 목표치는 여기다. 그럼 이쪽으로 갈 때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텐데, 그 길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대안이겠죠, 일종의 기술 개발 대안이 있을 텐데, 그 길들 갈 때 어떤 데는 뭐 지뢰도 있고 뭐 트랩도 있고, 또 뭐 엄청나게 뭐 돌도 절벽이 또 있어서 가기가 힘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기술 개발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세 개의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위험도는 낮추면서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기술 예측의 목적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의사소통 도구로서 기술의 미래를 예측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술 개발 수준이 이 정도까지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우리가 기술 예측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는 또는 뭐 역할은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성적 방법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거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 의견, 그러니까 인투이티브한 거, 직관에 의한 거, 또 오피니언, 혹은 뭐 이미지네이션, 상상, 이런 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는 정성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정량적 기법은 어쩔 수 없이 데이터에 기반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그리고 매스매티컬 프로세스, 혹은 조금 복잡한 컴플렉스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를 정량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성적 기법도 메소돌로지가 있습니다.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개별적이고 또 주관적인 거를 파편화돼서 모으다 보면은 이게 신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정성적인 기법도 조금 더 시스테믹한 방법을 이용해야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도 나름대로의 메소돌로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얘네들은 좀 헤비하고 전문가들 모아서 뭐 설문을 보내고 취합하고 이런 것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는 사실 정량적 기법이긴 한데, 그건 뭐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거고, 데이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정성적 기법으로 분석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예측 대상이 비교적 체계적이고 자료가 풍부할 때 자료를 활용해서 논리적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것을 정량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뭐 공학 쪽에서는 사실 정량적 기법을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약간 복잡한 방법론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해서 예측하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거고요. 그다음 정성적 기법은 우리 이제 경영학과나 또는 사회과학과에서 사람들한테 직접 설문을 통해서 들어보는 그런 어프로치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성격론적 분류 관점에서 보면 탐구적 기법하고 규범적 기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지금 현재가 여기고 또 미래가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 어떤 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탐색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여러 개의 가능성이 나오면 좋겠죠. 그런 걸 우리는 탐구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탐색적 기법, 탐구적 기법, 익스플로러토리한, 탐험하는 거죠. 뭐 쭉 보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규범적 기법은 조금 다릅니다.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얘는 어떤 거냐면 미래를 먼저 정해 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기술 개발해야 돼 라고 정해 놓죠. 그 다음에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단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구하는, 얘는 수렴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렴적 기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단계적으로 개발돼야 되느냐라는 거고, 얘는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 어떤 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접근 방법이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탐구적 기법은 현재를 통해서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에도 익스텐션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탐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이어온 패턴이 미래에도 이어질 걸,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패턴을 활용하는 것이 탐구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델파이 기법이나 트렌드 익스트라폴레이션, 트렌드 추세 외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추세 외사법.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그 정석이나 이런 데서 볼 때 로그 값 계산하는 거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 로그 뭐 2가 몇이었죠? 로그 1, 2, 로그 큰일 났네요. 예를 들면 뭐 0.3477일, 0.477일이 있었고 0.30 뭐가 있었나요? 로그 3이 0.477이라고 하고 로그 2가 0.30 뭐 10이라고 해보죠. 야, 이거 너무 안 쓰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랬을 때 로그 2.3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셨죠? 여기에 로그 2와 로그 3, 2와 3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죠? 여기 높이가 이걸 빼면은 뭐 한 0.7 정도, 1.7인가요? 1.7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2.3은 2.3은 2와 3의 3대 7이니까, 그럼 얘를 구하면 1.7의 3대 7일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내사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인트라폴레이션이고, 외사법은 뭐냐? 로그 2가 주어지고 로그 3이 주어졌을 때 로그 2.3을 구하는 거는 중간에 얘하고 얘 값이 있으니까 요 중간의 값을 읽어봐라 라는 걸로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정보가 로그 2하고 로그 3 주어졌을 때 로그 3.3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로그 2와 로그 3의 값밖에 없는데도 요 바깥쪽으로 외삽을 해서 연장을 한 다음에 이 값을 읽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2020년 그리고 2021년 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2020년과 2021년 자료만 있었다. 물론 이제 뒤쪽에 데이터도 쭉 있겠죠. 그러면 이게 연간 자료여서 요 중간에 6월달 자료, 이게 2020년 1월이고 2021년 1월이다라고 하면 요 자료만 있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6월달은 어느 정도 돼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내사법이 되겠지만, 2025년 거를 한번 얘 패턴을 가지고 구해봐라라고 하면 이거는 외사법이 되는 거죠. 이 데이터만 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거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는 외사법,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렌드가 미래에도 지속이 될 거다라는 걸 가지고 예측하면은 그런 것이 트렌드 익스트라폴레이션이기 때문에 탐색하는 거죠. 델파이도 비슷합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도대체 2025년에는 어느 정도 사람과 비슷한 로봇이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탐색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익스트라폴레이션 또는 뭐 델파 이런 걸 포함한 익스플로러토리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노머티브한 규범을 해주는 거죠. 규정해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거는 한마디로 이걸 구하는 겁니다. How do I get there?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목표가 되는 데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거고, 이 위쪽에 있는 exploratory 한 거는 where am I going 또는 can I go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금 이렇게 간다면은 어디에 데려다 줄 수 있니? 이거를 탐색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문적 기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미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미래에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현재부터 그 미래까지 어떻게 기술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찾아가는 거를 규범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방법에는 relevance tree라는 거고 morphology analysis라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형태 분석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relevance tree라는 거는 상관나무 한글로 해석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거를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것들의 기술 내용 이런 것들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기법들이 어떤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 챕터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델파이법이라는 거는 50년도에 랜드라는 미국 연구소에서 개발이 된 거고요. 아마 우리 되게 앞서가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뭐 마우스랄지 뭐 이런 게 여기서 개발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기술들이 여기에서 개발이 되는데 델파이법을 여기에서 개발을 해서 얘들도 이제 예측을 해야 될 테니까 어떤 기술이 미래 30년, 40년에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예측에 아주 많이 정성적인 기술 예측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가 아니고 이거겠네요. 의견이 통제된 피드백을 이용해서 일련의 집중적인 설문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가 판단을 조직적으로 수렴을 시키는 그런 예측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몇 명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 다음에 의견을 모아서 수렴될 때까지 라운드를 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뭐 맨 마지막에 의견이 수렴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두뇌에 버금가는 로봇이 언제 언제 개발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겠어요? 어떤 분은 뭐 2050년이라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2100년, 어떤 분은 2030년,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그런 의견을 모으면 이런 식으로 아마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뭐 20명한테 물어봤더니 평균이 한 2050년이었다 라고 하면 2050년 여기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분포가 되겠죠. 그러면 요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봤더니 평균이 2050년이었고 분산은 어느 정도였습니다. 혹시 바꾸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만약에 2100년이라고 했으면은 내가 좀 과했나?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이동해 간다는 거죠. 또 2025년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구나라는 걸 보고 이쪽으로 조금 옮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겪으면 겪을수록 이런 식으로 중간이 뾰족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중간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분산이 적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얘네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 정도면 의견이 수렴된 거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방식, 이걸 델파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저도 델파이 방법을 쓴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그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저널에 제가 논문을 낸 건데요. 거기 그때 저희가 했던 거는
데이터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논문이었죠. 그래서 델파이법을 이용했습니다. 전문가들 정해놓고 데이터가 그 트랜잭션 용량 이게 어느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까? 라는 거를 물어보니까 뭐 각자 뭐 5년 뒤에는 얼마, 10년 뒤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대답을 하는 거죠. SNS 그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뭡니까? 라고 이제 또 물어보고 결과의 신빙성을 위해서 뭐 SNS의 적용이나 또는 뭐 5G, 6G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데이터의 용량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몇 번 그 라운드를 거치니까 뭐 자연스럽게 수렴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걸 가지고 예측 결과로 공표를 하게 되면은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합의한 그런 예측 결과다라는 얘기로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어, 모든 케이스에서 전문가 판단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 아, 데이터가 있으면은 정량 분석을 하면 제일 좋죠. 그게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정량적인 분석을 많이 쓰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정량 분석을 하겠어요. 특히 새로운 기술 예측할 때는 델파이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들은 아마도 새로운 기술들 많이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런 걸 발견하신다면은 이 예측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예측하면은 제일 좋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기술 예측하는 아,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을 때 외부 환경 요인이 변화해서 과거의 데이터가 무의미해지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회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 그 데이터가 환경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무의미해지면 데이터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 분석 델파이법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정치 요인이 기술, 경제적 요인보다 중요한 경우 영향 주는 요소들이 되게 불명확한 애들로 갑자기 그 결과가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는 전문가들 의견이 사람들의 의견 안에는 굉장히 컴플렉스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전문가들을. 인간이 굉장히 능력이 좋다 예측 능력이 좋다라는 걸 감안하고 이런 윤리나 도덕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서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케이스에서는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여러 요인들 사이의 복합적 상호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되게 얽히설기 모여 있어가지고 영향을 서로 많이 주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진행 절차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 일단 패널들을 정해야 되겠죠. 전문가들 먼저 정한 다음에 조정자가 있어야 될까요?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서 각 멤버들한테 설문지를 작성해서 배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격리, 코로나 격리, 뭐 그런 요즘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곤 있는데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끼리 의견을 나누지 말고 오롯이 자신의 의견 그 내에서 데이터를 주는 설문 결과를 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정자는 1차 설문에 대한 답을 회수해서 정리하고 처리, 범위하고 평균, 표준 편차, 기초 데이터를 산출한 다음에 이 결과를 토대로 2차 설문서를 작성합니다. 아까 우리 로봇 얘기를 했으니까 인간의 두뇌에 버금가는 로봇이 평균적으로 사람들한테 설문을 해보니까 2050년이었고 그거의 레인지는 2025년부터 2200년이었고 편차는 어느 정도 표준 편차가 납니다. 만약에 그렇지만 이제 문제의 질문은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바꾸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바꾼다면 몇 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꾸기 싫다면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바꾸기 싫어합니까? 라는 거를 물어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2차 설문이 끝나게 되면 멤버들한테 다시 보내서 그 결과를 자신의 예측치와 비교해서 새로운 예측치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분석을 하게 되고, 이게 충분히 수렴될 때까지 3회에서 6회 정도 반복하면 최종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 뭐 어느 정도 수렴되는 것까지를 봐야 되느냐? 뭐 그 기준은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대부분 한 2회 하고 마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하면은 이게 일단 뭐 전문가 자문비를 너무 많이 줘야 되고, 시간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메일을 보내놓고 다시 답변을 받고 이런 것들이 몇 번 컨택을 해야지 결과물이 오기 때문에 뭐 3번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수렴이 안 되면 대부분 2번에서 마무리 짓고요. 3번까지 가면 아주 잘한 모형이 되는 거죠. 6회까지 간다?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델파이법을 이용하면요, 전문가 집단을 선문서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대세에 편승하는 그런 오류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다.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거는, 밴드웨건이 앞에 쭉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밴드웨건이 지나가면서 음악을 보여주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빅마우스가 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추종하는,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델파이는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평균이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긴 하지만 그거는 뭐 전반적인 의견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몇 사람의 오피니언 리더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의 통계적 처리도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설문조사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피드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단점은 내용 취합자가 조정자가 될 때 응답 의견을 정확하게 요약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또 의견을 조정하고 이런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약간 이제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취중된 의견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영향은 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비용의 문제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인 방법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항상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향 분석이라는 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경향 분석법이라는 거는 익스트라폴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과거 경험 자료를 가지고 외삽을 하는 거다. 시간과 기술 특성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서 예측하는 거를 경향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은 뭐 과거 데이터를 먼저 수집해서 플라팅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그 인터넷 속도라는 기술을 얘기한다면 여기 시간이고 성능, 속도로 할까요? 속도. 요게 되게 이제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매핑을 시키는 거죠. 2015년부터 시작하면 6년, 7년, 8년, 9년, 10년, 2020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월별 데이터면 이렇게 월별로 찍으면 되는 거고요. 연간 데이터면 연간으로 이렇게 찍으면 될 겁니다. 일단 플라팅을 해서 추세를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커브 피팅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어떤 커브가 잘 피팅을 할까, 익스포넨셜 펑션이 잘할지, 아니면 뭐 로지스틱 펑션,
잘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몇 가지 추세 곡선의 대안을 선정한 다음에 피팅을 시키면은 파라미터들이 나오게 되겠죠. 에스티메이션에서 통계 방법론을 통해서 곡선식을 추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건 이제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간단하게 리그레이션을 물론 이것도 non-linear 리그레이션 해야 되겠지만 리니어 리그레이션 얘기를 한다면 뭐 x 네, 뭐 x로 할까요? 그냥 ax 플러스 b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어떤 그래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정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기울기라는 거하고 또 y 절편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파라미터가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이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들이 추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얘네들도 역시 만약에 익스포넨셜이다라고 하면 E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할까요? 상수항 2의 AX 플러스 B 승이다라고 하면 얘들을 x, y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요 x, y에 대한 데이터들밖에 없으니까 얘를 집어넣게 되면 A, B, C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들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적 방법, 특히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곡선식을 추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곡선식의 외삽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게 되겠죠.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스포넨셜이다라고 하면 얘들 x, y 집어넣으면 x 들어가고 y니까 요게 E와 B, C 이런 것들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추정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추정된 값이 예를 들어 2고 2x 플러스 3의 뭐 10이었다라고 하면은 y 값을 여기에서 x 값을 집어넣음으로써 y 값이 정해지게 되겠고, 그래서 이 y 값이 지금까지는 2020년이었는데 2020 x 값이죠. x 값이 2020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에 2021이나 2021이 들어갔을 때 y 값이 정해지게 되는 구조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곡선식의 외삽을 통해서 예측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제대로 됐는가라는 걸 예측을 해줘야 되니까 검증을 해줘야 될 겁니다. 얘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는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그 다음에 테스트 셋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고요. 트레이닝 한 거를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곡선식 추정한 것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나온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예측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 곡선을 따른다라고 하면 이 곡선을 가지고 2021년, 2022년, 2023년 뭐 3년으로 정할까요? 그냥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점들이 이제 예측이 돼서 찍히게 되고 실제 측과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선정한 그 모델이 경향 분석을 위한 모델이 잘 선정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피드백을 통해서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트렌드 익스트라폴레이션 할 때 바스 모델을 이용한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 분석법의 한 예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뭐 로지스틱 모델도 있고 또 이런 그 바스 모델도 있습니다. 대문자로 해야 되는데 바스 모델. 얘들 성장 곡선이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데요. 성장 곡선은 대부분 S커브를 그리는 거고요. 여기에 S커브를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현재 값들이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 S커브를 따를 거야 라는 걸 봐서 미래의 것들을 예측하는 방식을 우리 바스 모델 적용한 경향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이후에 이동 전화 서비스 채택자 수, 이게 채택자 수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기술 성능 수준을 예측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측할 때 채택자 수도 S커브를 따르고
기술의 성능도 S커브를 따르기 때문에 어떤 걸 선정해서 봐도 상관은 없죠. 자, 기술의 확산을 우리는 채택자 분포로 나눴을 때 이노베이터스하고 얼리 어댑터, 그리고 얼리 머저리티, 레이트 머저리티, 그 다음에 리가즈, 이렇게 5개 부류로 나누는데요. 얘네는 하이테크 마케팅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하이테크 마케팅. 우리는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한 제품 또는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테크 마케팅에서 얘기한 기술 기반 제품 또는 기술 기반 비즈니스 또는 기술 기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채택자의 유형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사람들은 얘네들은 되게 테키스들, 테크놀로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노베이터스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얼리 어댑터라는 사람들은 비전을 보는 사람들, 비저너리즈들, 그죠? 이상주의자들, 또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얼리 어댑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혁신자들은 되게 기술적이고 실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면 바로 일단 구매를 하고 채택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얼리 어댑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리 어댑터들이고요. 얼리 머저리티라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되게 실용적인 사람들, 실용주의자들,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혁신이 얼마나 쓰여질 것인가라는 걸 보는 사람들이 얼리 머저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를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늦게 참가하는 사람이 될 텐데요. 레이티 머저리티에서 하위 대중 다수자를 얘기하는 거고, 리가즈라는 사람들은 뭐 지금 군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들이 전해졌을 때 웬만하면은 선택 안 하는 사람들을 리가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트 머저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을 그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을 때 되게 보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용할 때 그 기술을 채택하거나 또는 그 제품을 채택한 사람들이 레이트 머저리티라는 거죠. 그래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 분석을 해봤더니 채택자의 수가 이런 모양을 그리더라. 그러면 이거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바스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 제품의 확산은 혁신적 채택자와 모방적 채택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고 그걸 가지고 모델화를 시켰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혁신적인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이노베이터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 의견을 들으면서 채택하지는 않을 텐데, 물론 얼리 어댑터에도 그렇고 뭐 얼리 머저리티에도 그렇고 혁신자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채택을 내가 스스로 채택한 사람들 우리 혁신적 채택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혁신적 채택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적 채택자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기술을 또는 제품을 채택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방적 채택자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혁신자와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채택한 사람들을 모방적 채택자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YT는 스몰 yt라고 한번 해보면, 스몰 yt는 P 곱하기 N 빼기 large yt, P라는 거는 혁신 개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Q라는 거는 Q라는 거는 이제 모방 개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요, 여기에
이렇게 라지 yt가 있다라고 하면 t 시기까지 축적된 뭐랄까요? 적립된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누적 채택자가 몇 명이냐라는 t 시기의 누적 채택자를 yt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t 플러스 1 시기에 늘어난 요만큼의 사람 수, 요거를 small yt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고요. yt, large yt에서 small yt만큼 늘어났으니까 얘네들은 large yt 더하기 small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large y t 플러스 1이 다시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arge y t 플러스 1인데, large y t 플러스 1은 그 전 시기까지의 누적 채택자에다가 신규 채택자를 더한 개념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체 n이라는 모집단의 개수에서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라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n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t 플러스 1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죠? t 플러스 1 시기의 순 증가, 이게 얼마나 증가했는가라는 거를 볼 때는, 일단 n-yt라는 거는, 만약 얘가 n이다 라고 하면 남아있는 혁신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수라는 거죠. 그죠? n 빼기 large yt라는 거는 yt만 빼고 large yt를 전체에서 뺀 요 나머지, 지금 비채택자라고 볼 수 있겠죠. 얘들은 비채택자 중에 몇 명이 혁신적인 사람이냐라는 걸 곱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택 안 한 사람들하고 채택한 사람들하고의 인터랙션을 구해주게 되면은, 결국 채택자와 비채택자가 모방 효과, 우린 그걸 구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전 효과에 의해서 현재 채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채택한 사람의 말을 듣고 채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게 두 번째 그 구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신규 혁신적 채택자의 증가,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모방하는 사람들의 채택자 증가, 이렇게 둘로 구분 지어 볼 수가 있겠죠. 수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자, 이제 수식으로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얘들 보면은 얘네들 그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large yt가 두 번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a large yt 제곱 더하기 b large t, 왜냐면 요거하고 곱하면 large yt고 얘하고 곱하면 yt니까,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그런 과정으로 a, b를 정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인풋이 large yt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small yt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모든 컴마가 좌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순 증가하는 개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건 이제 large yt가 되는 거죠. large yt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 전기 대비 요 t 시기에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라는 그 증감을 보는 것이 small yt라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혁신 개수가 0.06이다, 모방 개수는 0.98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 기술에서의 모방 지수와 또 혁신 개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 기술은 혁신이 조금 높은 기술이다, 혹은 모방이 높은 기술이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이동 전화 서비스 채택자 수를 분석해 보니까 모방에서 채택하는, 신규 채택한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계수는 혁신을 보는 거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혁신계수가 물론 얘하고 얘하고 둘이 비교하면 안 되고 다른 기술하고의 혁신계수, 다른 기술과의 모방계수의 비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좀 절대치로 보면 모방계수가 좀 높구나.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잠재 수요 시장 크기까지 구할 수가 있겠다. 앞에서 제가 n을 말씀드렸죠.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잠재 수요 시장의 크기가 3,2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걸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놓게 되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식은 순 증가량 t 플러스 1시기의 순 증가량이 t 시기에 그 바로 앞 시기에 누적 채택자 수를 활용을 하면 다음 시기에서의 순 증가량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바스 모델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많이 합니다. 익스트라폴레이션이죠. 지금까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향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인데 경쟁 모형을 활용해서 예측하는 경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쟁을 고려하지 않는 단일 제품 또는 단일 서비스 확산 모형은 비현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TV, 라디오 뭐 이런 거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DMB도 있을 거고 뭐 유튜브 채널 같은 이런 새로운 매체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앱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겠고요. 얘네들이 한 개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하고 복합적인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TV의 경쟁 상대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핸드폰의 DMB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핸드폰의 앱도 될 수 있을 거고 또는 뭐 유선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되게 여러 가지 경쟁 상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 개의 단일 제품이나 서비스의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익스트라폴레이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른 서비스의 영향은 절대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일 서비스가 어떻게 찍혀지는가라는 시결만 보고 미래를 예측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상대방의 제품이 훨씬 더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 거는 덜 팔려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일 서비스에 대한 또는 단일 제품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익스트라폴레이션 하니까 얘들 좀 고려해 볼 거라는 거죠. 경쟁 제품과 서비스 이용해서 우리의 제품 서비스가 어떻게 확산되는가라는 것들을 보는 연구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논문들 중에 제가 경쟁 모형하고 확산 모형을 더한 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경쟁 모형 LVC 모형은 굉장히 그 쓰임새가 많습니다. 로테카 볼트라 모델이라는 건데요. 얘들은 그 자연현상을 쭉 보다가 어떤 자연현상에서 개체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보자라는 것들을 이제 제안하는 사람들이죠. 목적은 이런 거였습니다. 동일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생물들의 경쟁과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피식자와 포식자가 있죠. 얘네들은 피식자, 포식자가 있어서 얘네들이 많이 먹으려고 하면 피식자들이 되게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식화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형은 이런 내용이죠. T 시점에서 특정 기술의 수요 증가율은 T 시점까지 해당 기술의 누적 수요와 T 시점까지 경쟁 기술의 누적 수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미분이니까 T 시기에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제 순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고 순 증가량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닭이 있고 호랑이가 있다. 둘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t 시기에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라는, 그죠? 호랑이의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라는 걸 보면, 일단 자신의 지금 현재 개체수, 그리고 그거에 약간 트리트먼트를 해줘서 제곱을 해서 얘네들의 영향도를 조금 더, 지금까지의 호랑이의 개수가 훨씬 영향도가 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뒤쪽에 있는 거. 얘네들이 YT라는 경쟁하는 개체를 같이 넣게 돼서 이게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호랑이의 변화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YT가 만약에 XT하고 YT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얘가, 호랑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닭이 또 줄어드는 이런 영향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잡아 먹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얘는 포식자고 호랑이는 포식자고 닭은 피식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A3가 음수다라고 하면은 얘들은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거죠. 얘가 YT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XT는 요 XT 순 증가량은 낮아지는, 얘가 플러스라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면 A3가 마이너스라면 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A3, B3가 만약에 둘 다 음수다라고 하면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둘 다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어떻죠? YT가 늘어나는 게 XT에도 양수가 되고 XT가 늘어나는 게 YT에도 좋다라고 하면 두 개는 되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 이게 B가 0보다 크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쪽만 높고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한쪽은 늘어나는데 한쪽은 줄어드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고, 둘 다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서로 경쟁 관계에 의해서 누가 피식자 포식자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개체수만 줄어지는 역할을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호 보완하면 좋죠. Y라는 게 늘어나면 X도 늘어나고 X라는 게 늘어나면 Y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얘들은 굉장히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얘네가 둘 다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둘 다 경쟁 관계에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순 증가율이 계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게 LVC 모델의 경쟁과 확산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피틀슨하고 마하잔이라는 사람이 확산 모형에다가 경쟁의 개념을 좀 집어넣어보자라는 게, 바스 모델을 이용해서 경쟁 확산 모델을 만들었던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얘들은 경쟁 제품의 존재와 수요는 자사 제품의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앞에서 한 얘기하고 좀 비슷하죠. 기본적인 모형을 이용하기보다는 이런 경쟁적 확산 모형을 이용하면 어떤 거를 조금 더 중요시해야 되고 어떤 거는 조금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의 개발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순 증가하는 게 이게 혁신 개수라고 했죠, 그죠? 기존 채택자와 무관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 혁신 개수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모방이나 학습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도를 Q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겠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바스 모델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약간 노테이션이 좀 다르네요. P m-nt 그 다음에 빼기 m분의 q 그 다음에 nt,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바스 모델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S커브를 그려서 특정 그 개별 기술이나 제품의 퍼포먼스를 예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 한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경쟁할 수 있는 거를 집어넣어 줬을 때 얘가 갑자기 꼬꾸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모델에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게 경쟁 확산 모형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꼴통이었구나라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픽스를 시켜줘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거는 large NT하고 small NT 이 두 가지고요. M을 만약에 안다면 인풋을 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모른다라고 하면 PQM, 적어도 세 개의 데이터가 존재해야지 3차 방정식을 푸는 것들일 테니까 PQ하고 M까지를 추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PQ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M을 입력을 해서 잠재 시장은 이 정도다라는 것들을 서베이에서 결정하고 PQ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large NT만 집어넣어 주게 되면 small MT라는 거에 값이 뽑혀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non-linear regression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경쟁적 요소를 표현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하고 다른 점은 요거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NT1을 그 예측을 할 때 NT2라는 걸 가지고 경쟁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엄청나게 커지면은 NT1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또 NT1이라는 거가 커졌을 때 그 순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얘네들은 그냥 확산만 보는 게 아니라 경쟁의 요소까지 같이 분석을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야,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변형한 것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초창기에 나온 변형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또 수정하는 개념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앞에서 잠재 시장의 크기를 그냥 하나로 픽스를 시켰는데, 그래서 하나의 잠재 시장 크기에는 예를 들어 아까 DMB도 있고 지상파 DMB도 있고 지상파 방송도 있고 지상파, 아니면 뭐 유튜브도 요즘 미디어 기능을 좀 하니까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가게 되면 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잠재 크기는 이렇다라고 픽스를 시켜 놓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각각의 제품별로 잠재 시장 크기가 다를 거다. 얘들은 다 모아서 잠재 시장 크기를 한 통으로 M1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품 K의 잠재 시장 크기는 각각 있군요. 첫 번째 제품의 잠재 시장 크기, 또 두 번째 제품의 잠재 시장 크기 다르게 계산을 해서 놓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뭐 다른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얘는 여기 그 남아 있는, 그죠? 이 잠재 시장의 크기고, 그다음에 첫 번째 그 제품을 선택한 사람을 뺀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전체 시장 중에 1번 제품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이 서비스에 채택하는 사람들을 전체 시장에서 우리 서비스를 채택한 사람들 빼면 이제 비채택자가 될 텐데, 그 비채택자들 중에 얼마나 얘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얘는 경쟁 요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서비스 또는 제품이 제공되고 있는 것에 잠재 시장, 남아있는 잠재 시장을 경쟁에 의해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값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얘들은 잠재시장, 그러니까 비채택자를 잠재시장 M1이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제품의 잠재시장에서 채택된 사람을 빼서 비채택자를 봤다라고 하면, 얘는 첫 번째 앞쪽에서는 비채택자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인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1번의 비채택자인데 두 번째 비채택자들 중에 1번의 채택자들하고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확보되는 그런 채택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걸 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의 영향은 경쟁 제품의 잠재 시장 크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잠재 시장 크기하고 요 뒤쪽으로 뺀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온 거는 경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 잠재 시장의 크기를 두 제품의 전체 잠재 시장 크기로 두 개를 아예 더해 버렸다는 거죠. 얘네는 각각 하나씩을 대상으로 했다면, 얘들은 두 개의 제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잠재 시장이라고 보고 수식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다른 게 아니죠. 일단 모델을 만든 다음에 바스 모델이 됐건 로지스틱 모델이 됐건 걔네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될 텐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한 개의 제품으로만 그래프를 그려서 예측해서는 말이 안 되고, 경쟁 관계라는 걸 고려해서 모델링 한 다음에 예측하면은 조금 더 정확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